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요, 교재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론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고요. 재무회계 이론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죠. 재무회계 이론이. 예,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재무회계 이론 끝나면은 또 저 뒤에 가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자산을 마무리하고서 그 정리 문제 좀 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부분에 있는 문제 조금 풀어서 마무리하고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을 정리하고 있는데 손익계산서 부분을 공부할 때는 개정 과목만 이제 열거하고 이런 것이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이런 것이 있고 영업의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개정 과목만 알고 가시면 2단계에서는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자산 부채처럼 그 여러 가지 그 분계가 복잡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수익 계정 과목만 알면 그 계정 과목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요. 또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계정 과목만 알게 되면 그 해당 계정 과목 차변에 기입하면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예, 그것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영업 외 비용의 개정 과목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영업 외 비용 개정 과목은 지난 시간에 영업 외 수익 개정 과목하고 서로 상반되는 개정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먼저 1번에 나오는 이자 비용은 말이죠. 영업 외 수익에서는 이자 수익이 있었어요. 예.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우리가 이자를 지불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판매 활동비라든가 일반적인 업무 관리 비용으로 보질 않아요. 예. 이자 비용을 지불한 것은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했다든지, 거래처로부터 돈을 차입했다든지, 그렇게 하고서 이자가 발생해가지고 그 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외환 차손이라는 영업의 비용 개념 과목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외환 차익, 예, 영업의 수익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즉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회수하거나 상환할 때 그때 환율 차이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환 차손으로 인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외화 자산의 경우는 언제 손실이 나느냐 하면요. 환율이 떨어지면 외환 차손이 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외화 부채는 환율이 오르면 외환 차손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오른다 내린다를 뭐 일부러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계산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외화 자산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회사의 장부에 미국의 뭐 뉴욕 회사의 외상 매출금은 얼마로 장부 금액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외상 매출금을 오늘 회수했다. 근데 달러로 10,000달러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해보면은 장부에 있는 외상 매출금보다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금액이 작아요. 그 이유는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환율이 떨어지면 외화 자산을 회수할 때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외환 차손이라고 합니다. 달러는 그대로인데 한화로 환산했을 때 낮아지는 경우죠. 부채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은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환율 차이를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환율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을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으로 기록하는데 외환 차익은 영업의 수익이요. 외환 차손은 영업의 비용이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이 기부금은 많이들 좀 헷갈려 합니다. 뭐하고? 접대비하고.
자, 접대비는 판매관리비로 봅니다. 여러분, 접대비 괄호 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업무 추진비라고 그러죠. 업무 추진비.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관리비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기부금은 업무하고 관련이 없느냐? 네,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네,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예요. 예, 기부금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기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 기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부금을 업무 관련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기부금은 영업 외비용을 봅니다. 영업 외비용으로. 어, 그래서 이 기부금에는 금전 기부도 있고요. 물품으로 기부하는 우리 회사의 상품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죠. 예. 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다. 예. 그래서 아래 보기 중 판매관리비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여비교통비 얼마, 복리후생비 얼마, 기부금 얼마, 접대비 얼마 이렇게 써놨어요. 이자 비용 얼마 이렇게. 예, 근데 이자 비용만 빼고 기부금까지 몽땅 더해가지고 판매관리비 합계를 보기에서 딱 찍었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예. 기부금을 판매관리비로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부금은 판매관리비가 아닙니다. 다음 네 번째 외화 환산 손실. 우리 영업의 수익에서 말이죠. 외화 환산이익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결산 때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평가하면서 환율의 차이입니다. 예, 결산 때 평가. 아까 외환 차손은 결산 때가 아니에요. 외화 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 예, 그 시점에 그 환율 차이이고 외화 환산 손실, 그다음에 앞 시간에 배웠던 영업의 수익의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8자로 되어 있는 여섯 자인가요? 예, 좀 긴 이 개념 과목이죠. 6자로 되어 있는 것은 결산대입니다. 결산 때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잖아요. 예. 현재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다시 자산 부채를 현재 가치로 하나로 평가해 주는 거죠. 그 작업을 할 때 환율 때문에 손실이 나면 외화 환산 손실인 것입니다. 그다음 영업의 비용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 배웠냐면은 매출채권 배울 때 공부했어요. 매출채권 공부할 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받으러움에서 공부했어요. 받으러움의 할인시, 할인료는 개정 과목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합니다. 이것을 까먹어 가지고 할인료, 은행의 수수료겠지 하고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수수료 비용이 딱 생각나니까 수수료 비용이겠지. 어음을 할인할 때 은행에서 요구했단 말이에요. 5만 원이다 이렇게. 네. 어떤 사람은 그건 이자일 테니까 이자 비용이겠지 하고 이자 비용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다 일리는 있어요. 은행에서 5만 원을 공제한다는 것은요. 그건 이자 계산한 거예요. 예. 이자 계산. 그러나 이자 비용이라는 건 돈을 빌리고 이자가 나가는 게 그게 이자 비용이지. 이런 경우는 이자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수수료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수수료 비용이죠. 근데 이거 할인료는 그러한 수수료 비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음의 할인 시 할인료는 매출채권. 여러분 어음이 매출채권이잖아요. 받으러음이.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일단 그 받으러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매출채권 처분. 처분이라는 건 매각 같잖아. 매각. 그래서 여러분 그 어음 할인 문제를 낼 때는 은행에 매각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 은행에 매각했다. 예, 보관 중인 어음을 은행에 매각했다.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어음이다 그러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이 다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니까 중간에 매각을 합니다. 예, 만기가 만약에 6월이 만기인데 지금이 4월 1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달이 더 남았어요. 2달이 남았는데 2달 전에 돈이 급하니까 이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인이 은행에
약속어음을 주고 현재 시점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2달치 이자를 딱 공제합니다. 그것을 할인료라고 하고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그거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이고요. 이제 그 할인료는 영업의 비용이고 여러분 그 만기 때 우리가 만기 때 은행에서 그 대금을 받아주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추심료라고 합니다. 추심료. 추심료는 정상적인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로 보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예. 만기 때 은행에서 대신 받아주고 추심료라고 하는 것을 비용을 청구할 때는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하고 성격이 달라요. 예. 그거는 우리가 판매를 통해서 그 영업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이 만기 때 자연스럽게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판매비로 봐줘요. 그 판매 관리비인 수수료 비용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여러분 영업의 수익에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나왔었습니다. 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반대의 경우로 기말에 결산 때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기말에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주식시장이 휘청거리는 바람에 기말에는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인식하고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만은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더니 손실이 났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뭐로 분류돼야죠?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두 개. 음. 어제 자본 거래 살짝 얘기하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꼭 기억해야 될 개정 과목을 두 개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과 재평가 잉여금은 기억하셔야 될 거다. 이론 문제에서 이런 개정 과목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만약에 나왔다고 봐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한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한 그룹이 아니에요. 전혀 그룹이 달라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이에요. 자본. 기타 포괄손익 노계획으로 분류된 자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영업의 비용으로 본다. 영업의 비용으로 본다는 것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시킨다는 거예요. 단기의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평가 손실이 나왔다 하더라도 단기의 순이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 보기의 내용 중에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런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런 것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의 상대 개정 과목이죠. 비용입니다. 이거는. 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거는 처분하면서 손해를 본 거예요. 처분 손실. 이것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본. 그래서 단기 이익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도 언젠간 처분하겠죠?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처분 손실. 네, 줍니다. 처분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그건 자본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익과 비용이에요. 처분이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함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에, 매도 가능 증권 문제가 잘 안 나온다고 했더니 요즘 지금 야간반에서 야간반에서 말입니다. 야간반에서 그 지금 FAT 1급 기출 문제를 푸는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어제 80일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 문제를 쭉 냈더라고요. 어제 80일의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론에서 아, 이론이 아니라 실무 수행으로 문제를 냈네. 네, 실무 수행으로. 자, 매도 가능 증권 이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표를 입력해라는 문제예요. 유가증권 매입 관련 자료 이거 FAT 1급 81회 문제였어요. 자, 3월 29일 날 주식회사 삼성전자 300주를 어, 주당 5만 2천 원에 샀어요. 근데 수수료가 2만 원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액면 금액은 여러분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이니까 매입할 때는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을 감자할 때, 즉 삼성전자가 증자나 감자할 때 액면 금액에 관한 걸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회사는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자, 그래서 3월 29일 날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 300주를 주당 5만 2천 원에 샀다. 거기에 수수료가 2만 원 붙었다. 예. 자, 그러면 통장에 이렇게 찍혔다는 거예요. 예, 주식 취득대금으로 1,560만 원이 찾았어요. 돈이 인출됐고 주식 거래 수수료로 2만 원이 인출됐어요. 예. 그러니까 5만 2천 원 곱하기 300조 하면 아마 1,560만 원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자, 이런 자료를 주고서 자료 1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한 내역입니다. 자료 2는 주식 취득대금 1,560만 원과 거래 수수료 2만 원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입니다.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아유, 너무 문제가 쉽죠. 네. 이렇게 계정 과목을 콕 찍어주기도 해요. 예. 이 말은 없어도 이건 당연히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야 돼요. 왜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장기 투자 목적이면 그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단기 투자 목적이면은 단기 매매 증권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차변의 계정 과목. 자,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얼마일까요? 1,560만 원이다. 무슨 근거로요? 1,562만 원이다. 왜요? 아, 맞습니다. 아우, 너무 잘 기억하고 싶. 제가 자산 중에서 말입니다. 취득할 때 수수료를 따로 분류하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밖에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예.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할 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 자산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다 취득원가에 합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할 때 타변에 매도가능 증권 1,562만 원이라고 인식해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를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라고 했고 한다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1,560만 원. 2만 원은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2만 원. 이렇게 차변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1,562만 원.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고. 네, 잘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FH 1급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안 내는 편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문제거든요. 81회가.
아, 이제 이론 문제가 아니라 실무 수행으로 매도 가능 증권 문제를 내고 있어요. 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교재 본문에 보면은 매도 가능 증권을 거의 다루지를 않았어요. 교재 본문이. 그러니까 이 교재가 이 저기 그 기출문제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바로 반영해야 되는데 한 1년 좀 늦어요. 교재 반영은. 네. 교재 반영은 이 직전 연도 기출문제를 반영해 가지고 본문에 반영하는 게 한 1년쯤 늦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올 26년도 교재에 바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질 못해요. 벌써 이 26년도 교재는 25년도 한 하반기에 벌써 쓰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예, 저기 1, 2월이 되면은 벌써 다 출판사로 넘어가 가지고 예, 이제 뭐 제작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건 네, 그 다음에쯤 반영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는 이 기출 문제를 풀 거니까 예,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출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충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어젯밤에 풀었던 문제라서 여러분 생각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이,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아까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실을 얘기하면서 유가증권과 관련된 문제 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계속 가겠습니다. 8번. 재해 손실. 네, 영업의 비용입니다. 네, 재해로 인해서 손실 본 거. 천재지변으로 또는 도난으로 예측치 못한 손해를 발생한 것입니다. 재해 손실. 영업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우리가 이거 구하는 공식도 외웠잖아요. 유형자산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지 않습니까? 예,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뺍니다. 그런데 처분 금액이 많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와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변에 그 영업의 수익이었죠. 반대로 장부 금액이 더 커요. 예, 처분 금액보다. 그러면 손실을 본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차변에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실제로 이론으로 많이 내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 문제를 딱 자료를 읽어보면 처분 금액은 얼마로 처분했다. 딱 데이터를 줘요. 계산하고 말 것도 없고 찾아내면 되고 취득 금액도 거기에서 딱 알려줘요. 언제 얼마에 취득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얼마에 취득했다. 그러면 뭘 계산해야 되느냐? 계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야 돼요. 예. 여러분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언제 구입했고 취득 금액은 얼마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무슨 방법이고 하는 걸 가지고 처분한 날까지의 감가상각비를 합계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취득원가에서 빼야 그게 장부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부금액을 빨리 계산해 가지고 산출을 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처분금액하고 딱 비교해서 지금 이거는 처분 손실이 났다는 것은 장부금액이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러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은 대변이니까 손실이 났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0번 무형자산도 마찬가지. 처분 손실이 났다.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차변.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무형자산 처분 손실 차변에 기입하시면 된다. 또 투자자산도 마찬가지. 투자자산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났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차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처분하면서 손실 보는 것은 계정과목 이름이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무형자산 처분 손실,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각각 인식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장부 금액하고 처분 금액을 비교하면 돼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낮으면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처분 손실로 차변에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 잡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요. 우리 그 영업의 수익에서 자비익 기억나실 거예요. 자비익. 네. 자비익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잡손실.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금액이 적은 비용이거나 빈번하지 않은 지출을 그냥 잡손실로 인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현금을 배울 때 현금이 갑자기 잔고금해 갖고 맞지 않는다. 현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근데 원인을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 현금 과부족 차변에 기입하고 대변에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부족하니까 현금이 나간 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차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기록을 했다가 밝혀지면 그때 정리를 하는데 결산일까지 안 밝혀졌어요. 그러면 현금과 부족 차변에 있는 그 차액을 그대로 가지고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 때 대변에 현금과 부족 해가지고 모자랬던 금액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차변에 잡손실로 인식한다 그랬죠? 부족한 것은 그때도 잡손실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영업의 비용 우리 일단 교재에서 12가지 개정 과목을 소개를 했고요. 다음은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서 마지막에 나오는 비용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도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 개정 과목 이름은 이렇게 생겼어요. 개정 과목 이름은 법인세 비용이고 우리가 보통 그냥 인식하는 것은 법인세라고 인식하죠. 세금. 네.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세무 제도에 의하면은 소득세가 크게 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개인 소득세. 예, 그냥 소득세 하면 개인 소득세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 소득세. 그 법인 소득세를 그냥 법인세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법인세도 사실은 내용면에서 보면 소득세입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세라고 부르는 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지금 과세하고 있죠. 개인이 뭐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개인이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면 퇴직소득세, 개인이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자소득, 개인이 무슨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배당소득세, 예.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근로소득세, 네. 뭐 여러 가지. 네. 여러분이 복권을 사 가지고 복권에 당첨됐다. 기타 소득세. 뭐 하여튼 개인의 소득에 이모저모에 대해서 전부 과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는 지금 법인의 회계를 배우는데 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맨 밑에 비용이 맨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 예. 왜 맨 마지막에 들어갈까요?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얼만가를 알아야 산출이 되어야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맨 끝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의 과세 표준이 뭐냐 하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걸 우리가 줄이면 세전이익이라고도 해요. 세금 전의 이익이다. 예, 세금 전 이익이 많으면 이제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그게 세금이 되는 거죠. 납부한 세금이 많아지는 거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적으면 소득 금액이 적은 걸로 보니까 법인의 소득 금액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에요. 만약에 법인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0 나왔다. 0.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법인이 세금 내는 게 있을까요? 안 냅니다.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예, 소득이 없는 법인은 세금을 안 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1년 내내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세금 내라는 게 있을까요? 예, 소득세 단 하나도 낼 게 없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만 세금을 내요. 법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멀쩡한 회사인데 세금을 안 내는 회사가 있어요. 오, 어떤 회사일까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안 나오면 세금 안 내요. 자,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 회사를. 야, 이 회사가 정말 이렇게 손실이 나는가? 세금을 2년째, 3년째 안 내고 있으면요. 관심을 갖게 돼요. 관할 세무서에서. 그 회사를 관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회사 왜 이렇게 영업을 못하지? 예. 그래가지고
같은 업종에서 다른 회사는 이익이 펑펑펑 나가지고 세금을 잘 납부 신고를 하고 있는데 특정한 회사만 계속 손실이 났다고 하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그게 이제 국세청의 그 컴퓨터 시스템이 이 회사 좀 이상하다 하고 콕 찍어내요. 우리 AI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예, 주 관찰 회사 해가지고 세무 조사가 나옵니다. 정말로 비용을 이렇게 썼나? 예. 수익적 지출을 너무 많이 뭐 자본적 지출인데 이거 전부 수익적 지출로 본 거 아닌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재고 자산의 평가는 제대로 한 건가? 매출 원가를 너무 과다하게 높여서 재고 자산 평가를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종업체, 규모가 비슷한 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평균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학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사업도 내가 아유 세금을 내기 싫어. 그러면 비용을 많이 늘리고 수익을 줄이면 되지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예. 그러면 인위적으로 했으니까 뭔가는 하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수익을 빼먹었거나 비용을 가짜로 넣거나 그것이 한 번은 모르겠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은 그게 이제 데이터가 잡아내요. 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잡아내 가지고 아유, 한 5년 지났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아닙니다. 5년 전 잘못하면 10년 전 거 가지고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폐업했는데도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은 공정하게, 예,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 내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구나 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법인세 비용 마지막 비용입니다. 우리 법인의 비용 중에 맨 끝에 표시되는 비용.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말합니다.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정 납부한 것과 이자 수익 등의 원천 징수 금액은 차변에 그때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앞에서 어디선가 제가 한번 언급했어요. 법인이 중간에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법인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더니 은행에서 이자를 주면서 소득에 대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했어요. 그러면 법인이 나중에 법인세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자 소득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과세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산으로 봅니다. 아직 우리 법인이 지금 마이너스가 날지도 모르는데 세금을 미리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납부한 중간에 법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다 선납세금 당좌 자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법인세 중간 애납이라는 건 뭐냐? 우리 개인 사업자들도 말이죠. 중간에 한 번 세금을 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메일로 오든지 아니면 뭐 유텍스로 왔다고 카톡이 오든지 해서 중간에 한 번 내줘요. 지난 회계연도에 세금 납부 실적을 가지고 지난 회계연도에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개인 소득세 3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150만 원의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절반을 미리 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5월 달에 한꺼번에 내려면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자,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들도 법인의 소득세는 3월에 이제 바로 어제가 법인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3월 31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1년치 세금을 3월 달에 한꺼번에 내려면은 현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고지서가 옵니다. 그걸 중간 애납액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선납세금이에요. 그랬다가 이 선납세금도 기말에는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결산 때 수동분계를 해준다 그래요.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수동분계 해준다. 이렇게. 자, 법인세 가지고 좀 길게 이 얘기를 했네요. 어떠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재무회계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7절은 재무회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내부 통제 제도라는 거,
한번 정의를 해보겠는데 내부 통제 제도는 과거에 우리가 그 AT 시험에서 이론이 15문제 나올 때는 이게 한 문제 꼭 마치 배정되어 있는 것처럼 한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최근에 10문제로 이론을 줄였어요. 한 문제당 2점을 3점으로. 그러니까 문제당 배점을 1점 늘리면서 문항수를 줄였습니다. 문항수를. 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빠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나왔기 때문에 교재에다 계속 실어 놓았습니다. 지금 교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기억을 하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내부 통제가 뭐냐면요. 내부 감사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잘 갖추어진 회사들은요. 내부 통제 시스템, 내부 감사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내부 통제를 하는 이유는요. 기업 내에 사건 사고를 줄여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가 신뢰를 얻고 나아가서 기업이 그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바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적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내부 감사, 내부 통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감을 가지고 계실 거고. 자, 왜 내부 통제를 할까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럼으로써 외부인들에게 우리 회사 재무정보의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회사는 법과 정책을 잘 준수하는 회사이다. 예. 법과 정책을 잘 준수하는 회사의 모든 회계 정보만이 아니라 그 회사가 밝히고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관계자들이 다 신뢰를 하게 되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그 회계를 공부하니까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라고 했어요. 재무정보는 바로 회계 정보죠. 자, 이 세 가지가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입니다.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하고 재무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뭐 외웠는데요. 또 보기에 갑자기 좋은 말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단 말이에요. 예. 기업의 매출 증대, 그 이익의 극대화 이런 보기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공부를 안 하신 분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의 극대화. 내부 통제를 잘하면 이익이 많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여러분 내부 통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하고의 관련성은 직접적 관련성은 없어요. 예. 오히려 내부 통제를 통해서 이익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은 사실 그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그 회사의 감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감사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갖춰야 되고 모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에는 저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가 이익을 보는 거지만 단기적인 이익을 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익의 극대화 이렇게 좋은 말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맞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세 개만 기억하셔야 돼요. 효율, 운영의 효율성, 그다음에 신뢰성 확보, 그다음에 법규 및 정책 준수. 이게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부 통제를 제도에 구성이 있어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5가지예요. 통제를 하기 위한 환경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또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는 평가 요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통제 활동이 일어나야 되고 활동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원활한 정보와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되고요. 예, 정보 및 의사소통, 그리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을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5가지가 있어요. 통제 환경적인 거,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나온다면은 대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요것을 딱 설명해요. 네모 박스에 이렇게. 예. 네모를 쳐놓고 조직 체계의 구조, 내부 통제 관련된 상벌 체계, 인력 운용 정책, 교육 정책, 경영자의 철학, 윤리, 리더십 이걸 박스로 딱 넣어놔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설명한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해놓고 1. 통제 환경, 2. 위험 평가, 3. 통제 활동, 4.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보기를 넣어라.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딱 보니까 조직 체계, 시스템적인 말이야. 시스템적인 거. 경영 철학 이런 것 환경적인 거예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영자의 철학이라든가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딱 보니까 환경적인 거, 위험 평가, 모니터링 이렇게 비교해보면 예, 환경적이라는 게 감이 오죠. 환경, 통제 환경 찍으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 요거는 여러분의 국어 시험이다. 네. 이렇게 박스를 딱 쳐놔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유형 평가를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게 박스를 쳐놓습니다. 회사 내 외부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분석하는 활동이다. 전사적 수준 및 하위 업무 프로세스 수준의 위험 식별, 위험의 분석, 대응 방안의 수립, 위험의 지속적인 관리 등이 포함된다. 여기 위험자가 수없이 나오잖아요. 보기에서 당연히 위험 평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자,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라는 것을 또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문제 혹시 이론 문제 나오면 실수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는 건데 한계가 여기 마지막에 요 네 줄이에요. 네 줄. 요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위험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게 한계를 말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즉,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부주의, 피로, 판단착오 등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것이죠. 내부 통제 제도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이 되므로 내부 통제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요걸 기억하셔야 된다. 만약에 보기에서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보기가 있을 때 그거는 잘못된 보기예요. 그걸 답으로 딱 찍으시면 돼. 예.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했으면 그건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설명이잖아요. 예. 그것이 보기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내부 통제라는 것은 우리 회사 내에 모든 기능을 통제하는 겁니다. 기능이라 하는 것은 인사, 총무, 구매, 영업, 생산, 뭐 마케팅 또는 회계, 재무 이런 것 등이에요. 자, 각 기능이 다 내부 통제 안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를 공부하니까 내부 회계관리 제도만 끊어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짚어볼게요.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두 가지 활동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첫째가 자산 보호 관련된 통제 기능입니다. 회계관리에서 회계부서에서 무슨 자산을 보호 관련 통제를 하느냐. 자산 관리하는 건 대개 회사의 총무팀에서 하잖아요. 총무 업무에 해당이 되죠.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요. 재고자산은 창고 물류팀 또는 생산팀에서 재고자산 생산을 하니까 관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이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부서는 회계부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회계부서에서는 적어도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이 얼마다, 비품이 얼마다, 현재 잔고금액이 얼마다 이런 걸 기록할 때 그 비품이 현재 실물자산이 제2취에 있는지, 예. 또 재고자산의 수량은 정말 장부에 있는 대로 맞는지 이런 것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주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죠. 재고조사. 재고조사를 실무팀에서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견제 차원에서 기말 결산 때 한 번 정도는 실제 재고조사를 수행해야 된다. 좀 한계는 있어요. 한계. 한계가 뭐냐면 회계팀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몇 명 안 되는 회계팀이 말이죠. 회사 내에 재물조사를 하겠다고 돌아다니면은요. 한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협력을 어떻게 받든 어떤 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내부 통제 제도라는 게 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아니라 이거예요. 내부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에이, 내년에 합시다 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 현장에서 지금 데이터가 이 위조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데이터들이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그냥 회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죠. 크로스 체크가. 그래서 우리가 자산보호 기능 이 회계팀에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주기적인 재고 실사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거 요 기능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예. 회계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회계를 조작해 놓으면 회계 부정이에요. 예. 회계를 조작하는 거.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을 예방 적발하는 한편 확인된 특정 부정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체계 및 통제로서 이는 회사 내 효과적인 통제 문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의 권한남용 및 통제 회피 위험 등에 대한 적절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대개 회계 부정은 회계 실무자나 담당자가 알아서 부정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예. 대개 이 경영진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 회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막 그 뭐 조사를 받고 이런 거 아마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몇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경영진인데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지시를 하면 따라야 될 수밖에 없죠. 인사권자고. 나를 채용해 준 분인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것들은 이제 갖춰야 된다는 거. 경영자의 윤리 강령. 예. 형식적이지만 이런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회사에 가면은 그 회사에 뭐 이렇게 회사에 훈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출근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윤리 강령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것 등이 예를 들면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형식이 있어야 일단 거기에 실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내부 고발 제도 이런 게 그리고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어야 돼요. 예. 고발했다가 개망신 당하고 나중에 자기만 손해를 본다. 이런 전례가 있게 되면은 아무도 고발을 못 하게 되죠. 그다음에 채용 기준이나 인사 규정이 아주 투명하게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부정 적발이나 혐의 발견 시 처리 절차 매뉴얼이 아주
맑게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이사회, 감사회, 감독이 독립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예, 맨날 경영자가 하자는 대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감사회, 이사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부정위험 평가 및 이를 위하여 뭐 이런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방지를 예방하는, 즉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 준비사항이라고 봐요. 준비사항.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두 가지 큰 사업. 하나는 자산보호, 하나는 부정방지. 예, 요 두 가지라.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가서 문제 좀 정리하고 부가세로 넘어가는 수업을 쉬었다 하겠습니다.